먼저 제가 준비한 국민 6대 생활비 30% 이상 줄이겠다는 이 구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안정된 일자리를 이분들에게 많이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정책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정된 일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너무 물가가 세금이 천정부지로 뛰면은 생활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도쿄나 뉴욕에 비해서 서울의 물가가 더 높다 하는 조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가가 국민 생활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기름값, 교통비, 통행료, 사교육비, 보육비, 약값 등 국민의 생활비 고통을 가중시키는 이 6가지를 6대 생활비 고통으로 규정을 하고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6대 생활비 부담을 30% 이상 획기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는 생활경제 정책을 펴겠습니다. 먼저 기름값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휘발유 1리터당 1,800원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름값이 높은 이유는 기름에 붙는 세금이나 또 정유사들이 기름에 붙는 세금 또는 정유사들의 높은 이윤 때문에 이렇게 기름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감세라든가 경제 촉진이 필요하다 이런 걸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이것으로서 경쟁 촉진과 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 그리고 등유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10% 인하하겠습니다. 공장도 가격이 600원인 휘발유 1리터에 세금만 900원이나 붙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줄여서 기름값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오래전부터 주장을 해온 택시와 장애인용 차량에 쓰는 LPG 특소세는 반드시 폐지를 하겠습니다. 또 가정에서 취사용이라든가 난방용으로 쓰는 LPG 프로판 가스, 또 도시가스 이런 데 붙는 특소세도 폐지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오래전부터 주장을 해온 일입니다. 사실 특소세라는 것 사치품에 붙는 것인데 서민들 생활에 꼭 필요한 이러한 취사용, 난방용 연료에 붙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기름값 낮추기 위해서는 정유사의 폭리도 마땅히 근절되어야 하겠습니다. 정유사들은 기름값을 내릴 여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실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4대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은 4, 5년 전에 비해서 최근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정유사의 담합행위 이런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징금 인상이라든가 공정위의 조사권 강화 등 이렇게 아주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경쟁으로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석유 제품 수입 관세를 내리고 시장을 더 개방하겠습니다. 감세로 기름값을 내리면 휘발유와 경유를 쓰는 분들은 한 달 평균 2 내지 3만 원, 1년이면 한 24만 원 이상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경우도 겨울철에 난방비를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 지출하는 가정인 경우에 한 달에 2만 원, 1년이면 24만 원 정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정유사의 담합을 근절하고 시장을 개방한다면 소비자 부담은 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통신비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작년에 가구당 월 평균 통신비 지출이 13만 한 5천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통신비가 가계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3%로 OECD 국가들의 평균과 비교할 때 3.5배가 넘는 아주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규제 개혁과 경쟁 촉진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규제를 풀고 또 통신시장에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요금 규제라든가 진입 규제, 칸막이 규제, 보조금 규제 등 이런 각종 규제를 풀면 통신비를 요금을 한 30% 이상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무선 인터넷, 유선 전화, 이동 통신 등의 상품을 한때 묶어서 할 수 있도록 결합 서비스를 허용해 주니까 실제로 요금이 20%까지 내려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규제 하나만 풀어도 이런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을 사실상 정부가 인가를 하는 요금 규제도 철폐를 해서 통신 사업자 간의 요금 인하 경쟁이 일어나도록 하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 통신 사업자들이 시장에 많이 못 들어오는 이유는 주파수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파수를 이미 선점한 기간 통신 사업자들이 통신 서비스를 도매해서 파는 이른바 재판매 제도를 의무화하게 되면 시장에 많은 사업자들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싸고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쟁을 촉진하는 재판매 의무화 정책을 펴겠습니다. 이렇게 규제가 없어지고 통신사 간의 경쟁이 이루어지면 문자 서비스 요금, 가입비, 기본요금, 발신번호, 표시요금 이런 것은 아주 없어지거나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속도로 같은 곳에서의 출퇴근길 통행료입니다.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인구가 무려 110만 명이나 됩니다. 또 지방에서도 대도시 근교에서 출근하는 인구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도시 외곽에 거주하는 분들이 출퇴근길에 내야 하는 통행료가 생활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고속도로 운영 현황을 잘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미 투자 원금을 회수한 곳, 또 불합리하게 요금이 정해진 곳, 이런 곳의 통행료를 재조정하겠습니다. 현재 도로공사에서는 하이패스 사업을 통해서 출퇴근 시간대에 한 22%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그 적용 구간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제도를 더욱 확대해서 출퇴근 고속도로 등의 이용 요금을 50%까지 할인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통행료만 한 37,500원 정도 절약할 수가 있고 성남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13,500원 정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교육비입니다. 최근 한 조사를 보면 평균적으로 가구의 사교육비가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월 26만 원, 중학생은 32만 원, 고등학생은 평균 한 44만 원으로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총액이 30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사교육비 때문에 이민을 가시는 분, 또 기러기 아빠들이 생기고 아기를 낳아서 키우지 못하겠다는 부부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교육비만큼은 국가적 과제로 설정을 해서 대폭 줄이는 이런 정책에 바로 착수할 것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뭐니 해도 학교 교육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주체인 교사와 학교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또 교사들이 많은 잡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대폭 줄여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학교의 경쟁을 유도하고 자율성을 부여하면 학교 교육 수준이 높아질 것이고 학교 교육 수준이 높아지는 만큼 자연히 사교육비 부담은 낮아질 것입니다. 또 총 사교육비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 영어 사교육비, 이것을 절반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우선 영어 선생님들 심화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범대학에서 영어라든가 외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년 정도는
그 외국어를 쓰는 나라에 가서 공부하면서 학점을 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도 검토하겠습니다. 또 학교마다 원어민 교사를 배치해서 일주일에 2시간 이상은 원어민 교사로부터 영어 수업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또 영어 마을 캠프도 그 경기도에 무슨 영어 캠프 같은 거는 한 곳 조성하는데 막 1,000억이 들고 이렇게 너무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근데 지금 많은 그 지방에 폐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폐교를 이용해서 지자체별로 영어 캠프를 운영하면 한 학교당 한 10억, 20억 정도 훨씬 싸게 그 캠프를 만들 수가 있고 또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초중고의 영어 교수 프로그램도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교재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또 이제 사교육비를 올리는 그 중요한 원인이 예체능 교육인데 이것도 예체능 사교육을 학교로 끌어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다양하고 더 저렴하고 더 질 좋은 이런 그 예체능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그 학생들이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지금 한 30조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반 정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세워서 전문가들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번째는 보육비입니다. 2아이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내는 가정을 예를 들면 보육비 월 평균 한 40만 원 정도가 된다. 또 실제는 그보다 더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가정도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기 낳기가 두렵고 또 우리나라가 이 저출산국이 돼가지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적 재앙이 될 거다. 이런 우려를 아주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출산 문제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상황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들어가는 비용만큼은 나라가 부담해야 된다. 적어도 이 정도는 저출산에 대비한 최소한의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기저귀 값이라든가 분유값 이런 육아용품은 사실 생활 그 필수품인 만큼 부가세를 10%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약값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비는 OECD의 국가하고 비교해보면 의료비 지출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만 의료비 중에서 약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약값을 결정하는 구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잘 개선을 하면 약값 부담을 20% 정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 약값 부담이 커지니까 정부도 이제 새로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신약에 한해서 약의 효능, 가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가격 협상을 거쳐서 선별적으로 보험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 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이런 제도를 신약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건강보험에서 적용을 받던 모든 의약품에도 해당되도록 해야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약값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신약의 가격을 정할 때 우리나라와 소득 수준이 비슷한 나라들의 그 약값을 잘 참조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품목별로 한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보험약의 재평가를 하는데 그 기간도 필요하면 수시로 해서 그 약값의 거품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약이 건강보험에 등재될 때 제조회사가 이렇게 어느 정도 판매가 될 거다 하는 걸 예상을 해서 그 약값을 제시하는데 그 기준 연도에 실제 그 예상보다도 많은 그 약이 판매가 됐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가격을 내리는 가격 수량 연동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런 정책들을 도입하게 되면
약값을 20% 이상 내릴 수가 있다. 또 가족 중에 예를 들어 아토피를 앓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한 달에 평균 한 30만 원 정도 약값이 나가는데 이것을 20% 낮추면 6만 원 정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는 발표를 했습니다만 치매라든가 심장병, 당뇨, 고혈압 등 노인성 만성 질환이나 중증 환자에 대한 약값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매 경우에는 특히 가족 전체가 엄청난 그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이 이런 곳에 우선적으로 적용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값만 해도 월 한 1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부터 국가가 지원을 해드리고 단계적으로 치매 노인 돌보미 제도 같은 것을 확대해서 다른 부분까지 지원을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6대 생활비 부담 줄이기 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책을 실제 가정에 적용을 하면 30대 4인 그 가족의 경우 월 한 44만 원 정도 그 생활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일, 또 국민에게 실질적인 그 도움이 되는 이런 일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형 정부가 해야 될 가장 그 중요한 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부도 서비스 업체 같이 국민들의 어느 점이 불편하고 아픈가 하는 것을 찾아내서 그것에 대한 서비스를 잘하는 방향으로 그 봉사하는 정부가 돼야 할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 속에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 피부에 실제로 와 닿는 이런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